네, 이처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청와대와 서울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훈련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서울 이 서울 시내 정부 시설 등을 겨냥해서 진행을 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의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장거리로 날아가는 포, 그게 네. 어느 정도 우리 수도권을 향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장거리 이제 나가는 포는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170mm짜리가 있고요. 240mm짜리가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300mm 방사포, 이것이 이제 거의 해당이 될 텐데요. 170mm가 북한에는 한 200문 정도 있고요. 240mm가 한 150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한 350문 정도 되잖아요. 170mm가 사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면 한 40km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휴전선에서 한 40km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을 타격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240mm는 사거리가 60에서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 남방까지 충분히 때리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리고 300mm 방사포는 150km에서 200km 정도까지 가니까 계룡대 이북 지역은 계룡대에서 이 서울까지 모든 한미 군사시설과 지휘시설들이 이제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300mm를 빼면 170mm하고 240mm하고 합해서 한 350문이 되는데요. 그 350문이 1시간에 얼마만큼 수도권에 포도를 쏟아 놓을 수 있느냐면 10,000발 정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만 공개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핵 문제는 기폭장치 공개했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실험하는 거 그거 공개했죠. 그다음에 이 미사일을 쏘는데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도 우리 성공했다, 그거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보여준 것은 계속 소위 말하는 핵과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관련돼서 이것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고 서울과 청와대를 겨냥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들이 재래식 무기가 워낙 없으니까 WMD 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바로 청와대 바로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40km짜리 그리고 70km까지 나가는 170mm, 240mm 장사정포를 한 100문 정도 해안가에 놓고 그걸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거 하는 장면을 공개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해안가를 보고 바다를 향해서 쐈잖아요. 저게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떨어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WMD 가지고만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네.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제발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말고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지 마라. 그걸 지금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일환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여기서 장거리 포병대가 약간 실체가 없는 정식 그 군대가 아니라고 지금 들려오고 예, 있거든요. 여기서 북한의 이제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최고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제 김정은이 최고 사령관이죠. 그 밑에가 이제 총참모부. 그 총참모부 명의로 이제 우리 며칠 전에 발표된 것도 우리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잘 듣는 NLL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남전선사령부, 이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육군 군단을 중심으로 하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 정도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대연합부대,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조직을 하나 그냥 얘기를 꺼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다는 오히려 급조된 그런 조직이다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한반도에 이른바 삐라 전쟁이 벌어질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먼저 올 들어서 대남 전단 약 700만 장을 뿌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삐라 살포에 몰두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점점 그게 이제 다양한 수단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북 전단은 이제 진작 시작이 됐죠. 이것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자마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는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이들은 준비했다라고 봐야죠. 그때부터 이제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북 전단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사이버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댓글 담당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800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저 웹사이트 포함해서 SNS 계정만 북한이 운용하는 게 1000개예요. 이 1000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이 IT 강국의 대한민국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면은 대북 전단까지 보내느냐 하는 대남 거죠. 전단은요? 대남 전단 미안합니다. 예. 대남 전단까지 보내느냐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보낼 필요가 없는데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한국에서는 좀 있으면은 대북 전단을 보낼 텐데 니들은 가만히 있느냐? 우리는 준비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이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어떤 것은 터지지 않아 가지고 차후에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뭉치채로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고장 나고 위에가 찌그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선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국의 혼란을 야기시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대남 전단이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를 흔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국내 탈북 단체가 그래서 대북 삐라 맞대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대응해야 된다고. 예, 당연히 해야죠.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그 기술로 보면 구분능선을 넘어선 상태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대로 두면 그냥 좀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실전 배치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북한의 정권을 변화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북한 주민과 북한의 정권을 구분시켜 가지고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레짐 체인지가 필요할 거고요.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 우리 동포들한테 결국은 그 정보가 많이 유입될수록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세상에 돌아가는 사실 자체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은 이제 그걸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한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것이 대북 방송하고 대북 전단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북서풍이 불었어요.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에 북쪽, 서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봄과 여름으로 지나가면 남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풍량 자체가 한국의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제 풍량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남 전단은 내려오기가 힘들게 될 거고요. 한국의 대북 전단은 이제 앞으로 민간 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군까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북 전단은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 많이 될 것이고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에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군도 12년 만에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군에서 직접 나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군에서 원래는 해야죠. 원래서 군에서 해야죠. 왜 그것을 우리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되나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 먼저 해서 그걸 북한 군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껏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이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졌잖아요. 레짐 체인지 해야 되겠다. 북한의 민주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북한 주민들한테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그 포갑 정치에 대해서 이걸 폭로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대북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섰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군도 거기에 앞장서서 이제 그걸 해야죠. 네, 그런데 이 같은 그 삐라 전면전이 군사적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삐라를 뿌리는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뭐 10세기 때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임진왜란때 무슨 뭐 풍선 올려서 또 저기 연 올려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해서 주고받는 것처럼 사실상 참 웃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위협 정도를 보면 삐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걔들이 그 저기 핵과 미사일 가지고 위협하고 있죠. 또 좀 전에는 우리 저기 질문하셨던 것처럼 네. 걔들 지금 장사 정보 가지고 위협하고 네. 있죠. 그런데 삐라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삐라에 대해서 뭐 조준 사격할 거라고 지금 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준 사격이라고 하는 네.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북한이 700만 정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우리 한 번도 그 조준 사격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게을러서 그랬나요? 우리 병사들이 하늘을 안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딱 띄우는 순간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위로요. 올라가가지고 어느 휴전선 넘을 때 정도 되면 안 보여요. 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쏘고 싶어도 뭐 보여야 쏘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2년 전에 연천 쪽으로 삐라가 날아가다가 거기 우리 저기 철원 방향으로 이렇게 북한이 조준 사격해가지고 그 총알 몇 발이 넘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바람이 이렇게 불러서 가다가 좀 바람이 이렇게 멈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DMZ에서 이 대북 전단이 그대로 좀 잠시 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이 그걸 보고 쏜 거고 그것이 이제 날라와서 우리 철원 거기 면사무소 쪽으로 총탄이 몇 발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조준 사격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뭐 100번 띄우면 우리가 전단을 100번 띄우면 한 번 정도 아마 조준 사격의 대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찾을 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그 무슨 표시가 납니까? 뭐 색깔이 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 거다라고 봐요. 네. 네, 정말 그야말로 갖가지 방법으로 도발과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대북 제재 결의가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대북 제재 결의의 문제하고 이거하고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면 워낙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에 의한 집단 제재하고 양자 제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버거운 거죠. 게다가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이 이제 언론상으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뒤로 나자빠질 정도잖아요. 예. 우리의 전투기 폭격기가 미군기하고 같이 뭐 수십 대 떠서 움직이죠. 그다음에 스테니서 핵잠수함 들어오죠. 그다음에 저기 항공모함 들어오죠. 캘리포니아 핵잠수함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전력들이 들어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미 간에 그 해병대 상륙 훈련하죠. 평양 진격 훈련하죠. 그걸 일일이 우리는 다 보여주잖아요. 공개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보고 집단 제재와 양자 제재도 있는 데다가 한미 훈련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네. 내가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구분능선 넘어가고 있다. 우리 곧 이거 전선에 배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장사정포 가지고 우리 청와대 무슨 서울 불바다 만들 수 있다. 이거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혼란상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싸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의 효과가 그런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북한 내부 문서에 뭐 중국의 압박을 핵폭풍으로 부수자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노동당 내부 문서죠. 당 내부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일본 신문 기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마 옮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뭐 확실하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 내부 문서 내용 중에서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지 정책, 맨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지 정책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이 대북 적대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진뭉개야 된다. 네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이것을 돌파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지금 그것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으로 봐서는 참 정말 답답한 일이다. 그런 그 속내를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네. 네, 정말 대북 제재 실효성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그렇죠. 새삼 다시 느끼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의지를 지속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보면 과거에 이제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 2087, 2094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중국이 거기에는 안보리 결의안은 자기가 찬성했기 때문에 지켜요. 그런데 이 시효가 참 중요한데요.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뒷구멍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그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통일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성절 때 참석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통일 문제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한국 주도의 통일 한국이 중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뭐 한반 국경선까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절대로 중국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정부기관도 좋고요. 또는 뭐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NGO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신의주교 그 단둥을 오고 가는 그 차량들 그런 것들도 조사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선박들 그것이 중국 내에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공개하고 정부기관에서 그걸 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NGO에서 그걸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사이트, 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한국말, 영어, 중국말 세 나라 언어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중국의 얼굴에 이제 좀 만일 제재에 동참 안 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가게 되면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기관에서 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NGO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은 외교적인 노력대로 정부기관은 그걸 또 국정원에서는 그걸 해가지고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네. 또 NGO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돼야 중국이 끊임없이 아마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김열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